1985년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일본군과 미군에서 물려받은 무기로 국군을 만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 기사 곳곳에는 이날의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은 총을 못 만드는 나라였다. 60만이 넘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입한 총으로 무장해야 했던 것이다. 1974년 M16 소총을 면허 생산하며 기술력을 쌓았고 마침내 1984년에는 최초의 한국형 소화기인 K 시리즈가 등장한다. 한국형 소화기는 K1 기관단총을 시작으로 빠르게 라인업을 갖춰갔다. K 시리즈에 등장한 단순하게 국산총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바로 자주 국방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총 한 자루 없이 6.25 전쟁을 겪어낸 대한민국. (1960년대) 말 거론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의 철수 소식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반대했던 것도 우리 군을 무장할 총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자국의 군대가 사용할 제식 총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일반 병사들이 소지하는 소총과 기관단총부터 장교들이 휴대하는 권총, 지원화기 개념의 기관총, 그리고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소음총과 저격용 소총까지 이 모든 총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춘 나라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다양한 소화기를 제작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해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군수산업을 발달시킨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시작해 방위산업을 일으킨 지 40년 만에 군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화기를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 불모지에서 키워낸 위대한 성과.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제식 총기의 발달과 역사를 함께 해온 곳, 대한민국 유일의 소화기 생산업체인 S&T 모티브가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지난 몇 해에 걸쳐서 한국형 총기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총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 S&T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총기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우선 박문선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S&T 모티브의 박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S&T 모티브의 곽중구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T 모티브의 곽중구 부장입니다. S&T 모티브의 김영조 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T 모티브의 김영조 과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김영조 과장님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S&T 모티브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총기 생산업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T 모티브는 1973년도에 국방부 산하 조병창으로 그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총기 생산업체로서 방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1981년도에 대우그룹으로 민영화되면서 대우정밀로 그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조병창 시절부터 갈고 닦아온 그 정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86년도부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S&T 모티브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과 그다음에 방산을 주로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입니다. 예. 74년부터 시작이 됐군요. 네. 보통 이제 방산업계에서는 한국 총기의 산실로서 많이 알려 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또 유명한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의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S&T 모티브는 작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연결 기준에서 매출은 약 1조 1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90억 원을 기록했는데 현재 무기를 만드는 특수사업본부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사업본부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산을 하고 있는 특수사업본부가 있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은 약 9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민수산업과 이제 방산업체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방산업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아까 보니까 연간 1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또 다양한 시설을 지금 구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방산업체 특유의 어떤 시설이나 혹은 이 그 부서가 있다면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소화기 개발부터 생산, 품질 확인까지 그 특수사업 본부 내에서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생산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지원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생산 기술팀이 있고 그다음에 품질 본부 내에 QA팀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체 그 특유의 시설이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실내 사격장에는 방음 시설이랑 그 실내에서 사격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 실외 사격장에서는 저희 K 시리즈 전화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사격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요리 이제 그 S&T 모티브의 또 K 시리즈 하면도 굉장히 또 유명한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또 실내외 사격장 이런 것을 갖추고 있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박문선 사모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웬만한 군부대보다도 이제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게 정해질 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리적 특성이나 또 여기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얽힌 이야기 좀 있으면 들려주시죠. 히스토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이 조병창에 대한 애착과 이제 열정을 가지시고 직접 헬기를 타시고 전국 이 각지를 순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적 방어 내지 적이 쉽게 이제 탐지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를 찾는 데 주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적 방어 측면에서 굉장한 요충지로 판단이 되어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조병창 스타트가 지금의 S&T 모티브 공장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질문은 이제 우리 서우덕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S&T 모티브가 이제 방위 산업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던 그 무렵을 보게 되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태동기와도 이제 거의 맞물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S&T 모티브의 방위 산업은 이 조병창을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서 박사님, 조병창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그 조병창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다시 말하면 군이 직접 무기를 제조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그 조병창이 처음에 국방부 산하에서 만들어져서 국방부 조직으로 했죠. 그래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수 공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진 배경은 1968년도에 그 1.21 사태, 김신조 그 북한 특수부대 일당이 청와대를 그 기습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해 4월달에 그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한 달 뒤에 1968년도 5월달에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무기를 생산해야 되겠다. 직접 만들게 해달라. 뭐 당시 우리 민간 베이스에서는 전혀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없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뭐 기술 협력을 받아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다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의 그 M16 소총을 한국에서 생산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뭐 중간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1972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산하에 그 조병창을 조직과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부산 그 기장 그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조병창이 국방부가 직접 운영하는 말하자면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그 약속한 대로 그 M16을 만들어내는 전용 공장으로 설립이 됐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영화 이전까지요. 이 조병창에서는 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우리 방위 산업사 전반에 거쳐서 봤었을 때 또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까요? M16 소총을 만들기 위한 그 공장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초기에 뭐 거의 그 대부분 다 M16 소총 만드는 그 작업만 그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장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의 그 효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그 당시에는 뭐 대포라든가 좀 고도의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그 재래식 기본 병기인 소총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최초로 만들어진 군수 공장 또는 무기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병창의 역사가요. S&T 모티브의 방산 역사로 이어진 것이 이제 1981년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박사님 당시 이제 조병창 민영화에 참여한 회사가요. 이제 대우정밀 아니었습니까? 1981년 조병창의 민영화는 어떤 목적과 배경 하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당시 이제 대우정밀이 총기 사업을 맡게 된 이야기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조병창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 소속의 그 총포를 만드는 그 조병창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군 휘하에 있는 탄약을 만드는 조병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방부 소속의 조병창이었습니다만은 73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제 국방부 조병창으로 M16 총기를 생산해서 군에 보급하고 쭉 진행이 되면서 이 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제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 대한 그 민영화 사업이 주도적으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명창도 국방부에서는 민영화를 시키겠다 해서 민간 업체들을 뭐 찾고 그다음 민간 업체와 맞는 부분이 맞닥뜨려지면은 이제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1년에 대우중공업이 최초로 이제 인수 계약을 하는 걸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그룹에서는 조병창을 전담할 회사를 저희들 스타트 기업이었습니다. 대우정밀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조병창을 인수를 해서 민간 기업이 다시 총포들을 생산하게 되는 효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대우정밀이 이제 총기 사업을 맡게 됐던 또 이유가 됐었군요. 네. 근데 서 박사님 이제 보통요, 이제 오늘 개념에서 봐도요, 이제 국영 시설이나 그 공기업이요 민영화되는 데는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방위 사업 쪽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더 궁금하게 됐는데요. 이 조병창이 지금 이제 S&T 모티브의 기본적인 그 어떤 전신이 된 것처럼요, 이 국영으로 운영되던 이 방산 설비를 이 민영화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산업이 발달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민수 쪽에서 뭐 기술이나 자본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모델이 됩니다.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민영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만 해도 중화학공업하고 방위산업이 연계돼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방위산업 이 분야도 초기에 시작할 때에 방위산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각 업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뿐만 아니고 민수산업을 병행해서
겸용 그 구조로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 그 초창기 우리 방위 산업이 그 발전할 때의 어떤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뭐 그런 겸용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영화를 시켜야지 군수도 하고 또 그 민수 산업도 같이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원칙. 그래서 민영화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추진하게 된 거죠. 이 조병창뿐만 아니고 다른 그 분야에서도 그 한화의 그 미사일 추진제 공장도 처음에는 그 국가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민영화시킨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 S&T 방산 분야보다는 민수 매출이 훨씬 더 그 많은 그런 구조로 지금 발전을 했어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모터라든가 이런 그 사업 영역을 민수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민영화가 성공한 케이스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또 방위산업 측에서 민영화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또 엮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박상무님, 이제 민영화가 되자마자 이제 최초의 우리 국산 총기 K1이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K2 개발 완료가 되면서 양산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S&T 모티브의 역사가 이제 K 시리즈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인데요. 또 그만큼 또 굉장히 또 부담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마 상무님께서 이제 막 입사를 본격화됐었을 때 입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국산 제식 총기를 생산하면서 당시 이 회사 분위기, 직원들의 사기는 어땠습니까? 정부도 조병창을 설립하고 나서 M16을 생산하면서 거의 10년을 생산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물량이 고갈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의 그 발상의 전환부터 해서 그다음에 행동, 모든 설비, 그다음에 모든 엔지니어링 파워까지도 이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16이 마지막 공급되는 시점에 민영화되어서 업체로서는 생산 공장을 잘 원활하게 잘 돌릴 수 있는 그 부담이 제일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 시작된 K1A, K2, 그 K 시리즈 시작이었죠. 그 시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인 체형에 맞는 우리 것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만은 공장이라 하면은 생산해서 물건을 팔지 못하면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부담이 굉장히 컸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을 골고루 이 맞닥뜨린 그 스타트점이었다고 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대우그룹의 그 창조, 도전,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품질 관리 기술, 그때 뭐 TQC라는 게 굉장히 붐처럼 일어났었습니다. 일본에서 막 전해진 기술들이었는데 그 기술을 접목하고 해서 정말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정밀 조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군이 쓰는 최고의 소화기류를 공급하겠다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실력 갖추는데 정신이 없이 매진하고 있었던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창조, 도전, 희생으로 그렇게 시작된 S&T 모티브의 방위 산업의 역사. 지금은 생산 능력과 기술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총기 제조 업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식 총기의 본산지인 S&T 모티브. 과연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식 총기의 산실 S&T 모티브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350여 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파트별로 총열, 총몸, 누리쇠 등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무기를 만들다 보니 각 생산 단계마다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수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국방규격. 20여 명의 직원들이 국방규격과 비교해서 0.0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낸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부품은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분 탐상 검사.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모든 부품은 철저한 검사를 거친 후에야 조립실로 옮겨진다. 거치대에 놓여 있는 총기에는 제작 내역을 기록한 인식표가 달려 있다.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해야 어느 사람이 몇월 며칠 어느 공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나중에 역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역추적을 통해 문제가 될 소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조립된 총은 다시 실내 사격장에서 철저한 시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 부품이 조립되어 완성되어진 총기들을 기능 사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능 사격은 단발, 점사, 연발, 그다음 차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매 열정마다 한정씩 발사 속도도 내게 됩니다. 시험 사격은 총을 고정시킨 후 관을 통해서 발사하게 된다. 정확한 명중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지금 여기 있는 총기는 K2입니다. 지금 기능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기능을 점검하는 기능 시험. 이번은 분당 발사율을 측정하는 발사 속도 시험이다. 지금 여기 나온 발사 속도는 분당 발사 속도가 824.14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700에서 900발이기 때문에 스펙 안에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명중률을 측정하는 분산 및 정확도 시험. 사수가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때에만 발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아쇠 압력 시험도 있다. 이러한 철저한 생산과 관리를 통해서 오늘도 S&T 모티브에서는 최강의 제식 총기가 생산되고 있다. 네, 이제 VCR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 S&T 모티브의 생산 라인을 이제 좀 복잡하지만 좀 자세하게 지금 봤습니다. 권총에서 기관총까지, 그리고 이제 미래형 총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 하나하나의 무장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서 박사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처럼 이제 국내 기업이요 이렇게 다양한 총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국가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 보면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병기 또 소부대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소총류, 소화기 종류의 무기를 국가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만드는 종류들이 뭐 한 가지만 아니고 소총, 권총, 또 기관총, 뭐 복합 소총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계열화를 시켜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뭐 전장 상황에 여러 가지 전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이런 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나 기술 발전에서도 이런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유리하다. 그래서 기술 발전 측면에서나 또는 군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뭐 상당히 좋은 구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총으로 우리 어떤 국가 안보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박무성 상무님, 이제 지금 품종이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생산 라인이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도 네.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군인들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을 책임지고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불량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또 특히 이제 S&T 모티브에서 어떤 이 불량품이 제로인 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어떤 품질 경영 전략에 있어서 또 새로운 것이 있는지 또 시스템적으로 또 이렇게 강조할 부분이 좀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죠.
이 저희들 회사는 그 대우정밀 시작 때부터 이 TQC 품질 관리 대상을 87년도에 수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들 회사가 5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로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자발적인 고객이라든지 소비자 지향 품질 마인드를 계속 교육 내지 제고를 시키고 있고, 한국군이 쓰고 있는 수출하는 저희들 제품의 K 시리즈, 특히 K 시리즈 저희들 제품이 무결점 품질을 체질화된 아이템으로 그 모두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저희들 회사 전원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코라스 인증 설비와 시스템을 다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국방 품질 시스템을 인증받고, 그 인증 시스템에 따라서 제품들을 생산해서 무결점의 K 시리즈를 생산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국토방에 임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전략을 또 갖고 계시군요. 박 부장님,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이제 권총에서 기관총까지 전 총기류를 또 한 곳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여러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복잡한 생산 라인, 다양한 총기를 생산하는 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S&T 모티브는 소화기 플랫폼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소화기 그 생산 업체입니다. 다품종 생산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축적된 제조 기술과 품질 경영 기법으로 최적화를 통해서 고객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서 박사님, 이제 이 방위산업 전반을 연구하시는 학자로서요. 이제 S&T 모티브의 이 생산 능력이나 시스템, 지금 이제 상무님과 이제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그 다양한 이런 그 소총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 S&T 모티브가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가 소화기류의 전문 생산업체로 키워온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한 그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그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업체가 그런 전문성과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 영속성이 보장되는 건 아닌 부분인데, 다행히 또 민영화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민수 제품을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모터 이런 것을 생산하면서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 또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부분이 그 곁들여져서 상당히 그 어떤 그 기업의 그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이 그 S&T뿐만 아니고 우리 방산의 전반적인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업체 자체의 그 개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좀 더 그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부분이 그 있을 것 같고, 품질 경영을 하는 그 역량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 개발했던 어떤 소총이나 그런 그 제품들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했던 것을 모방해서 개발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그런 수준에서 국산화시키는 그런 그 정도였는데, 이제부터 개발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적으로도 그 새로운 개념의 최초의 무기, 이런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무기, 처음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어떤 그 시험 평가 절차라든가 또는 품질 관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하던 그런 것보다는 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어떤 기술적인 그런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역량을 갖춘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그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개발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신무기는요, 이제 군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국책 연구기관인 ADD에서 개발을 하고요. 이를 이제 방사능 업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 방산업체가 직접 개발 단계부터 이 참여해서 이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업체 주도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점검하다 보면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과 또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박상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S&T 모티브가 지금 이런 그 구조로 해서 업체 주도형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총기류가 어떤 몇 종이 되는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최초의 개발품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 소화기 생산 그 단계별로 따져보면 한 3가지 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 콜트의 M16을 생산했습니다만은 그때 미국에서 모든 TDP를 제공해서 온리 생산만 할 때 그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정부 주도로 국가연 주도로 해서 K 시리즈가 쭉 개발이 또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계로 이제 업체 주도로 생산되었던 그 화기들이 쭉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K2가 전력화되고 나서 K2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K201 유탄 발사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펌프 작동식으로 해서 작동 구조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저희들이 업체 자체적으로 그때 대우정밀 시절이었습니다. 대우정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시작을 한 게 K201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권총인 K5, 그 다음에 그 기관총인 K12, 물론 그 전에 권총에서 조금 발전된 썸머신건입니다만은 소음기를 장착한 K7 소음기관단총, 그 다음에 최근에 전력화하고 있는 K14 기관총. 전력화된 거는 5개 기종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생산한 전력화 빛을 못 보고 있는 XK9, XK10, 정말로 이제 썸머신 겁니다. 9mm 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 2가지 종류하고 스타이어사라고 그쪽에서 생산해서 영국군들이 많이 사용했던 화기입니다만은 불법 타입의 XK8을 정부 시험까지 마친 상태에서 전력화의 빛을 못 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이제 정부 주도 사업과 관계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준 게 7.62mm 기관총으로서 K12가 되겠습니다. K12는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2년 한 반 정도 걸려서 그 전력화할 수 있는 생산 기반 기술을 갖춰서 수리온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업체 자체로 독자적으로 처음 생산한 그것도 기관총을 수리온에 탑재하는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요, ADD 주도의 어떤 개발 사업하고요, 업체 주도의 개발 사업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는 부담이 좀 될 것 같고 또 어느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부 주도, 업체 주도 장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제 이 업체가 느끼는 부담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로 한다면은 모든 사업 시행과 예산을 정부에서 특히 ADD가 이제 집행을 하고 예산을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체 역할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그 시제 업체, 물건을 만드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 통상은 이제 만드는 물건에 대한 그 TDP를 확보하는 역할까지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명목적으로는 단지 물건을 만드는 시제작 업체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일정,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업체가 직접 생산하면은 제일 그 3가지 팩터인 이 가격, 품질, 납기 이 3가지를 어쨌든 업체 책임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들이 수리온에서 애초에 그 7.62mm 기관총은 기존 저희들이 쓰고 있는 M60D라는 7.62mm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걸 탑재하려고 했었는데 한국 그 군에서는
사실은 M60이라는 게 1960년대 미군이 월남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개발해서 사용하던 화기입니다. 정말로 한 50년이 지났었죠. 그래서 한국군이 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걸 좀 달아야겠다. 그래서 미군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저기 벨기에에서 생산하는 FNH사의 모델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FNH하고 처음으로 컴피티션을 한 게 사실은 7.6mm 기관총이었습니다. 도면 한 장 없이 우리 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시작된 게 K12 기관총 개발 사업이었고 그것도 단기간에 2년 한 6개월에 설계와 제작과 그다음에 이 카이 주관으로 하는 그 퀄리파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물론 그때 국가연 내지 방위청 그다음에 육군 다 참여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통과를 하고 자랑스럽게 그 수리온에 양 날개에 하나씩 다는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그 뒤로 국가인이라든지 여러 소화기에 관심 많이 가진 분들이 정말 우리도 업체 자체가 저렇게 복잡 단안하고 사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RPM을 갖는 그 라이플도 아닌 기관총을 만들 수 있다는 레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구나 하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지만은 업체도 이제는 이제 가장 소화기 중에서 고난이도를 가지는 기관총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사용군의 입맛에 맞게끔 보급할 수 있다는 위치에 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업체 주도로 해서 어떤 이 총기가 생산이 됐으면요. 기술력의 향상 말고도 또 업체의 수익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산업체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물건 만들고 이제 팔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필요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게 어쩌면은 최고의 그 엔지니어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K12도 저희들이 어렵게 그 수리온에 맞는 총을 개발해서 한국군에는 소량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리온에서 그다음에 또 이 쟤들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그 기관총을 만든 것들 그 해외에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정말로 이 한국군이 이 전력화시킨 수량의 몇 배의 수량을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그쪽 이제 저희들이 직접 가서 AS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비도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양화시켜 놓은 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 그다음에 우리 걸 많이 사가는 이 소비자 이런 것들을 확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경쟁력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산 사업이 이 회사 전체 1조 1,000억 매출 중에 사실은 방산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 10%밖에 되지 않은 방산 사업이 회사의 큰 주축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박사님 이제 이 지점에서요 업체 주도의 개발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사모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바대로 이제 무기를 업체 주도로 이렇게 해 나갔었을 때요 이제 굉장히 이제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이익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만약에 업체 주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하에 기업이나 또 국가에서 좀 해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방위 산업은 국가 군에 납품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지만은 국내에서 수요도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외로 시장을 개척해서 해외에서 그 경쟁력을 갖고 물건을 팔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경쟁력이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데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업체가 스스로 물건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설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결함이나 또는 그 설계에 따른 그 분석과 해석 능력도 다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설계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그 ADD에서 다 하게 되고 역할 분담이 업체는 그냥 만드는 역할, 제작, 그 생산, 시제 제작밖에 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결코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뭐 소총이든지 미사일이든지 뭐 항공이든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이 업체 주도로 가는 방향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게 책임을 맡겨주면은 업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 구조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소총 하나 만들었지만은 이걸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할 때 그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똑같은 뭐 전혀 그 변경 없이 사겠다 그러면 몰라도 대체로 보면은 자기 나라에 맞게 뭐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변경해달라, 요거는 좀 저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요구에 업체가 그거를 그 요구를 수용해서 설계 변경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역할을 업체에게 주지 않으면서 업체에게 자꾸 수출해서 뭐 성공해라, 저기 그 매출 올려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 산업도 하나의 뭐 신경제 성장 동력이고 또 창조 경제의 그 일부분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방산업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 그래서 책임성 있게 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 액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K2C라든지 그다음에 뭐 K3를 저희들 스스로 PIP를 했습니다. 그 K3 파라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런 타입도 중남미 뭐 동남아시아 수출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다음에 이 설계 내지 뭐 해석 그다음에 시험 평가 이런 기술들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K3 그대로 K2 그대로였으면은 K2C, K3 파라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역할들을 업체에 자꾸 이제 위양을 해주고 업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 오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픈돼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많이 그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액션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 능력들을 배가시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디게 갈 필요 없다. 이런저런 상황 고려하면은 뭐 100년에 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딱 그 결정을 해서 넘기는 그런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중 공이 이제 공통점이요. 한국 방위산업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업체 주도의 개발을 어느 만큼 하느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다시 이제 들어가서 S&T 모티브가 생산하고 있는 총기 분야 중에서요, 세계적으로 이제 신무기 개발에 있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지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업체에서 또 이제 이 그 학계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이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공통 질문 이제 드렸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죠. 예, 뭐 소총 분야에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대체로 모든 무기 체계가 마찬가지지만은 이 소총 부분도 추구하는 방향이 기술적으로 뭐 경량화, 소형화, 또 간편 그 조작 용이성이라든가 또는 위력에 있어서는 뭐 치명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또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 신뢰성, 품질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소총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요즘은 뭐 그 인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장에서도 그런 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그 적은 그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 개발, 말하자면 굴절형 무기 그 소총 같은 경우가 나는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 발전이 되는 부분. 또 소총을 사용하는데 좀 안전하게 그 반동이라든가 뭐 이런 소음이 적은 그런 그 방향으로
가고 또 보급성 휴대하기 예를 들어서 탄약이 어느 정도 휴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전투력의 그 일부가 되는 거니까 뭐 가능하면은 뭐 작은 무게로 작은 부피로 또 많은 양을 휴대해서 갈 수 있다면은 그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총 자체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아마 기술 발전이 계속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도 뭐 단일 소총보다는 복합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장 상황에서 그런 그 부분이 요구되고, 굴절 그 소총이라든가 또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탄을 사용하지 않는 뭐 레이저 소총, 뭐 전자파 소총,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그 무기들도 궁극적으로는 뭐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 자체의 어떤 치명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그 적을 그 잘 찾아내고 조준할 수 있느냐는 조준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력 향상, 주간 조준, 야간 조준, 또 쉽게 조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 조준경의 크기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앞으로 기술 개발의 어떤 그 영역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학교의 평가였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사모님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이제 당면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한 3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가볍고, 그다음에 이 작고, 그다음 잘 맞는 뭐 소화기 국한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3가지 팩터를 정말로 이 트레이드오프가 잘 된 컴팩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전문 업체들이 정말 이 눈에 쌍불을 켜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 더 그 첨언을 그 하자면은 밤을 낚같이 볼 수 있는, 정말로 밤을 낚같이 볼 수 있는 조준경까지 어타치해서 정말로 이 3가지 궁합이 잘 맞는 화기들을 개발하려고 이 세계 각국의 소화기 전문 업체들은 정말로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 자리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 3박자, 4박자를 골고루 믹싱해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계 그 경쟁적으로 좀 우월한 측면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이제 이 고민이 모아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R&D 투자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세계적인 어떤 이런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S&T 모티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인이 갖춰야 될 부분하고 또 국가인이 업체를 서포트해야 될 부분이 소화기 분야는 크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평가 설비들입니다. 업체가 쉽게 확보해서 그 유지 보수를 하면서 가지지 못한 설비. 그 다음에 특히 뭐 소화기 같은 경우는 탄과 그 다음에 화기와 이제 인터페이스 되는 이 탄도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작지만은 소화기라는 게 사실은 탱크도 이 체계 SI입니다. 이 소화기도 작지만은 체계 SI입니다. 이 소화기를 만드는 체계 기술이나 그다음에 탱크 전체를 이 조립해서 그 성능을 확보하는 그 체계 기술이나 체계 기술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뭐 강한 기능을 부여해야 되고 강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설비, 그다음에 이 해석, 설계 모든 그 이퀴먼트와 요소 기술들은 똑같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치 총을 만드는 그 S&T 모티브에서는 이 총이라는 게 저희들이 분당 한 750에서 800번 정도 이게 노리쇠라는 파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작동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위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 그다음에 이 조립체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 그다음에 완성품에 대한 성능 지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해석 기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와 해석과 그다음에 시험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다음에 시험 평가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늘 따라다녀야 하는 IS 부분 팩터까지 같이 전문 업체를 활용하든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군이 예측하지 못한 OMS MP 데이터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설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예.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R&D 부분에서 투자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요, 세계 유수의 이 방산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30년 이상 이제 수많은 총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세 분의 그 S&T 모티브 임직원들께서 남다른 또 보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 남다른 또 고충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무리 겸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조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충보다는 사실 홍보 담당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이제 보람이 있는 게 S&T 그룹 자체는 자동차 부품과 그다음 다양한 부품을 비롯해서 방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다음에 S&T가 성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 문화라든지 또는 이제 그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최근 들어서 많은 시너지를 이렇게 내고 있고 또는 이제 그 기업 문화에 또 이제 직원들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이렇게 밝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그런 그 의욕도 열정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희망적인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곽종구 부장께서. 예. 저희 총기 개발하는데 전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어렵고 힘든 게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험 평가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무기를 담당하다 보니까 만지다 보니까 이제 실사격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들이 그 사격 관련에 대한 안전 부분에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위 환경들이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많은 사격을 하다 보면은 피로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위 환경들을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뿌듯한 기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부터 생산까지 하고 난 이후에 초도 생산품이 이제 출하되는 그 시점에 이제 각자 이제 부분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제 온 힘을 개발과 생산에 했을 때 그때 그 출하되는 그 순간에 가장 기분이 이제 뿌듯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문선 상무께서. 참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뭐 이미 소개를 해드렸겠습니다만은 K4 기관총을 개발하면서 시험 평가 중에 정말 모 육군 연대에서 105mm 포탄을 옆에 쏴갖고 시험하다가 점심시간에 쉬다가 진짜 뭐 국가위원분들하고 단체로 다 멀리 좀 갈 뻔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제일 오래 남고 정말 이제 제 손끝에서 나와서 설계 마무리돼서 양산에 딱 들어가서 정말 최초품을 군에 인도하거나 그 다음에 군에 인도하는 그 넘어서 사실은 컨테이너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생산하는 걸 차곡차곡 채워서 부두로 딱 보낼 때 그런 기분은 누구도 이제 느끼지 못할 희열 같고 또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저희들 사람은 남길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 말고는 저희들은 정말로 이 K-시리즈 도면에 저희들 이름을 하나하나 남겨놓는 그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일이고 오래된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국내 총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인 S&T 모티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감합니다만은 다음 이 시간에 S&T 모티브가 생산하고 있는 K-시리즈 이야기, 국산 총기의 수출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